피범벅의 현장, 모호한 신고, 권력의 그림자.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악몽이었죠. 침묵은 또 다른 살인이 되고 은폐는 진실을 더 깊이 묻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서울 종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내부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바닥에 흙 뿌려진 핏자국이 긴 복도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서연이 차갑게 쓰러져 있었죠. 그녀의 머리 주위엔 선명한 출혈 자국이 번져 있었고 목 주변엔 붉게 멍든 흔적이 뚜렷했어요. 집안에는 이미 혼돈이 흘렀는데도 남편 민수의 목소리는 신고 전화 속에서 차갑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말뿐, 절규도 울음도 없었죠. 아범이 말했죠. 진짜 절망의 순간에선 살려달라 외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목소리엔 무언가가 삭제돼 있었던 거예요. 119 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민수는 느릿하고 모호하게 답했어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말끝마다 빠져나가는 기류가 섬뜩했죠. 급박한 상황에선 애절한 호소가 터져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는 차갑게 말끝을 흐리며 시간을 지연시켰어요. 집안 공기에는 피비린내가 짙게 번졌고 바닥을 적신 피웅덩이는 이미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긴급 처치 필요 없다. 병원으로 가면 된다는 태도는 생사를 가르는 간절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이미 잃은 걸 포장하려는 태도 같았죠. 구급대가 현관문을 통과했을 때 서연의 눈은 이미 빛을 잃고 있었어요. 호흡은 느껴지지 않았고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죠. 의학 기록엔 심정지 상태로 도착지라는 냉정한 문장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현장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두부 외상, 목의 압박 흔적, 그리고 피비린내가 벽지에 스며들 만큼 깊게 번져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경찰보다 먼저 아버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범이 목소리를 덧붙였죠. 119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았다는 건 구조보다 은폐를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 선택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민수의 진술은 기괴했어요. 그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순간 흥분했다고 했지만 집안에 남겨진 흔적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잔혹함을 보여줬죠. 벽에 튄 혈흔은 손바닥만 한낙인이 되어 흘러내렸고 서연이 쓰러진 자리엔 발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었어요. 이는 단순 밀침이나 넘어짐으로 설명될 수 없는 폭력의 궤적이었죠. 아범이 말했죠. 폭력은 흔적을 남겨요. 특히 분노로 휘두른 공격은 벽과 바닥에 그 분노를 새겨버리죠. 현장의 차가운 벽은 민수의 분노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증언하고 있었어요. 구급대는 도착 직후 의학적 기록에 죄상성 심정지라는 단어를 남겼어요. 두부 표피 박탈, 후두부 출혈, 목 주변의 압박 흔적. 이 세 가지는 단순 낙상의 결과일 수 없었죠. 전문가들은 즉시 도구에 의한 가격을 의심했어요. 둔탁한 물체가 반복적으로 내려쳐야만 나타나는 손상 양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서연의 이마의 패인 상처는 단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집요하게 가해진 흔적이었어요. 그 피비린내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만은 이상할 정도로 건조했죠. 다크아님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생명을 잃은 순간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군가의 무표정일 때죠. CCTV에는 서연이 사건 당일 혼자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오후 6시 45분, 그녀는 평소 기거하던 집을 벗어나 이곳으로 돌아왔죠. 그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의식을 잃고 피범벅이 되었어요. 이 시간의 공백은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라기보다
치밀하게 설계된 덫의 냄새를 풍겼죠.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시간의 공백은 흔히 우연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계획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일 때가 많아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신고보다 먼저 아버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19시 23분, 그는 119에 연락하기 전 아버지를 불러냈어요. 불과 20분 뒤 아버지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현장은 은폐와 조작의 기운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도현은 검사 출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가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방향은 흔들릴 위험에 놓였어요. 경찰차보다 먼저 도착한 그림자, 그것이 바로 권력이었죠. 도현은 아들을 대신해 신고 전화를 받았고 구급대원에게 애매한 답변을 이어갔어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 그의 말투는 절박함보다는 연기된 침착함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곧 민수야 얼른 갔다 와라 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범이 덧붙였죠. 숨이 끊어진 아내 곁에서 아들을 밖으로 내몬 아버지의 목소리. 그건 구조가 아니라 은폐를 지시하는 냄새였어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떨궜죠. 그 순간 생명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체면이었던 거죠. 구급대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도하려 했지만 가족들은 끝내 저지했어요. 병원으로 데려가면 된다. 응급의학 교범에선 환자가 반응이 희미할 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정반대였어요. 그건 살리려는 의지가 아니라 죽음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비쳤죠. 피범벅의 바닥은 점점 어두운 얼룩으로 변해갔고 구급대원들의 눈빛엔 답답함이 번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조차 민수는 자리에 없었죠.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민수는 집을 나가 어린 딸 다현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는 피범벅인 집안에 어린아이를 데려왔죠. 그 선택은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목격자를 늘려 가정 내 다툼으로 위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죠. 아범이 목소리를 낮췄죠. 사랑하는 자식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 그건 인간의 탈을 쓴 괴물만이 가능한 짓이에요.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고 현장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악몽의 연극 무대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민수의 친척 성준의 존재였어요. 그는 로스쿨 교수이자 판사 출신으로 사건 직후 현장에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웃 주민인 양태연이 자리했고 아무도 그의 신분을 눈치채지 못했죠. 법을 아는 자가 법을 우회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건 섬뜩한 모순이었어요. 수사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그림자였죠. 다크아님은 낮게 속삭였어요. 이곳은 이미 법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이 짠 무대였던 거죠. 심지어 경찰 출신 변호사 지훈까지 그날 현장을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는 수사 개시도 전 감식조차 끝나기 전에 나타나 주변을 배회했죠. 왜였을까? 누군가는 현장을 지우려 했고 누군가는 증거를 바꾸려 했다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 법적 처벌은 모호했어요. 수사 착수 전 현장 개입은 불법의 회색지대였으니까요. 아범은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 틈새야말로 권력이 파고드는 균열이에요. 정의는 그 틈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요. 시간은 흘렀지만 서연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이미 심장은 멈춘 상태였죠. 의료 기록에는 심정지 및 호흡병시라는 무자비한 문장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이 죽음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시선, 권력의 개입, 그리고 증거를 흔드는 그림자가 엮여 만들어낸 사회적 범죄였죠. 아범이 마지막으로 짚었죠. 죽음은 개인의 비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은폐와 왜곡이 더해지면 그건 사회 전체의 악몽이 되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였어요. 피해자가 피범벅으로 쓰러져 있음에도 가족들의 태도는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일관됐죠.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현장은 무자비한 공격의 흔적투성이었어요. 벽에 번진 혈흔 패턴, 물기 어린 걸음 자국, 그리고 서연의 몸에 남은 다중 외상. 이는 단순한 순간의 흥분이 아니라 집요한 살의의 증거였죠. 아범이 말했죠. 현장은 거짓을 배반해요. 진실은 벽에, 바닥에, 몸에 새겨져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민수는 체포 직후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의 집안 어딘가에서 피가 흥건히 스며든 옷가지가 발견되었죠. 거기엔 누군가 황급히 세탁기를 돌리려 했던 흔적까지 남아 있었어요. 얼룩진 셔츠, 손끝에 남은 핏방울, 그리고 닦아낸 흔적들. 은폐하려는 몸부림은 오히려 그의 범행을 증명했죠. 다크아님은 낮게 내뱉었어요. 진짜 공포는 기억의 부재가 아니라 증거를 지우려는 손끝에 서려 있죠.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축소될 위기였어요. 민수의 아버지 도현은 현장에 서 있었고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듯 보였죠. 응급처치 필요 없다. 병원으로 데려가라. 이 말은 생명을 구하는 매뉴얼을 무너뜨리는 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건은 살릴 수 있었던 죽음에서 의도적으로 방치된 죽음으로 변해갔죠. 아범은 단호히 정리했죠. 구조를 막는 건 살인에 동참하는 것과 같아요. 그날 현장은 하나의 무대였고 도현은 그 무대의 연출자였죠. 목격자들은 민수와 도현 외에도 낯선 이들이 있었다고 기억했어요. 성주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수였고 지훈은 경찰 출신 변호사였죠. 그들의 존재는 우연일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며 은폐의 장막을 드리웠죠. 그 현장은 단순한 가정 내 사건이 아니라 법과 권력이 뒤섞인 음습한 연극 무대였어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저었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해관계와 권력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구급대원은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묘하게 말을 돌리며 시간을 끌었죠. 숨소리를 확인하라 했을 때조차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됐어요. 이건 무지라기보다 의도적 회피였어요. 구조의 순간이 지연되는 매 순간 서연의 생명은 더 깊은 어둠으로 끌려갔죠.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구조의 손길을 막아선 순간 그건 방조가 아니라 또 다른 가해였어요. 시간 기록은 냉정했어요. 19시 49분 신고, 20시 12분 병원으로 출발. 그러나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의사의 사망 선언은 21시 3분. 시간은 단순히 흐르지 않았어요. 매 분마다 은폐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매 초마다 진실은 더 멀어졌어요. 이 시간의 흐름은 생명을 빼앗은 도구보다 더 잔혹한 칼날이었죠. 다크아님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건 칼날보다 더 교묘한 살인의 기술이죠. 이 사건을 더 섬뜩하게 만든 건 피해자인 서연이 평소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딸 다현과 다른 곳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날 홀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유인된 건 아니었을까? CCTV에 찍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 그림자 속엔 불길한 운명이 드리워져 있었죠. 아범은 낮게 말했죠. 때로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덫이 되기도 해요. 수사 기록엔 기묘한 공백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신고 직후 30분 동안 행방이 묘연했어요.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경찰은 그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일부 구간은 포착되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집을 떠나 딸을 데려온 시점에 현장이 왜곡됐다는 사실이에요. 목격자를 늘리고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아범은 목소리를 눌러 말했죠. 공백의 시간은 거짓이 자라나는 틈이에요. 그 30분은 사건의 진실을 삼켜버린 늪이었죠. 서연의 목에는 선명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두부 가격과 더불어 목이 눌린 자국은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췄죠. 그것은 단순한 격투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살의가 겹쳐진 의도적이고 확실한 공격이었죠. 법의학 기록엔 후두부 출혈 및 압박 흔적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 차갑고 건조한 기록은 그녀가 겪은 공포와 고통을 대신 증언해주고 있었죠. 다크아님은 낮게 떨렸어요. 살인은 기록조차 차갑게 만들죠. 언론은 이 사건을 짧게 다룬 뒤 침묵했어요. 12월 12일 구속 송치 기사 이후 단 한 줄의 후속 보도도 없었어요. 남편 민수의 신분, 아버지 도현의 배경, 친인척들의 개입 정황.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입을 막은 듯 공백만 남았어요. 아범은 냉정히 말했죠. 사건은 2번 죽임을 당해요. 한 번은 범행으로, 또 한 번은 침묵으로. 검찰은 결국 민수를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그는 끝까지 범행 의도를 부인했어요.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나 부검 감정서는 냉정하게 기록했어요. 두부 외상, 후두부 출혈, 목 압박.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신체는 마치 표적처럼 반복적으로 공격당한 흔적을 품고 있었죠. 의사의 펜끝에서 적힌 짧은 단어들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겪어야 했던 지옥을 증명했어요. 아범이 낮게 정리했죠. 진실은 기록 속에 갇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록이야말로 살아있는 증언이 되죠. 사건의 또 다른 그림자는 민수의 딸, 다현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새겨졌어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 어린 소녀는 피범벅의 현장을 보게 되었죠. 벽을 타고 흘러내린 핏방울, 쓰러진 엄마, 차갑게 굳어버린 공기. 이건 어린 기억에 씻을 수 없는 흉터로 남았어요. 아범은 청자에게 속삭였죠. 어린 눈동자에 새겨진 피의 잔상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피해자의 탄생이에요. 현장에 섞여있던 성준의 태도 역시 불가사의했어요. 그는 판사 출신 교수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조용히 움직였죠. 수사관들이 드나들던 복도 한켠에서 그는 차갑게 관망만 했어요. 법을 아는 자가 법의 무력화를 지켜보며 침묵했다는 건 방조보다 더 큰 죄였어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법은 사람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그날 법은 권력을 지키는 방패였을 뿐이었죠. 경찰 출신 변호사 지훈의 존재는 의혹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그는 사건 초기 현장을 오가며 무언가를 조율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정식 감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가 드나들었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설명될 수 없었어요. 현장을 조금만 흔들어도 사건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아범이 목소리를 단호히 세웠죠. 정의는 현장에서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늘 권력의 그림자와 함께 나타나죠. 검찰은 언론에 최소한의 보도만을 내보냈어요. 구속 송치, 기소. 그러나 그 이상의 사실은 침묵 속에 묻혔죠. 이름조차 가려진 채 마치 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공백으로 남겨졌어요.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외침이 되었죠.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침묵은 때로 폭력보다 더 큰 공포를 퍼뜨리죠.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진실을 더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서연의 죽음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왜곡될 위험에 놓였어요. 부부싸움 끝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말은 너무나 간편했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건 권력의 개입, 은폐의 시도, 그리고 조직적인 왜곡이었어요. 우발이라는 단어로 덮어지기엔 현장은 너무 잔혹했고 기록은 너무 명확했어요. 아범이 강조했죠. 우발이라는 단어는 때로 칼보다 더 날카롭게 진실을 잘라내요. 민수의 집안은 거대한 성벽처럼 둘러쳐져 있었어요. 검사 출신의 아버지 도현, 판사 출신 친척 성준, 경찰 출신 변호사 지훈. 이 세 겹의 권력 방패는 사건을 뒤틀고 수사를 왜곡시키려는 그림자로 드리웠죠. 현장은 범행의 장소일 뿐 아니라 권력의 각본이 흘러내린 무대였어요. 다크아님은 낮게 속삭였죠. 사람은 죽었지만 권력은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거죠. 검찰의 기소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법의학 자문, 현음 분석, 그리고 혈흔 패턴 감정. 모든 것이 민수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나 기소 이후 이어진 건 정적뿐이었어요. 언론은 침묵했고 사회는 잊으려 했어요. 사건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죠. 아범은 청자에게 속삭였죠. 기억이 사라질 때 진실도 사라져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 서연은 결국 목소리를 잃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차갑게 기록된 문서와 벽에 남은 혈흔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가려진 사건이었죠. 권력의 이름 앞에서 침묵한 언론, 방조한 친인척, 그리고 은폐하려 한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서연을 2번 죽이고 있었어요. 다크아님은 낮게 떨렸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은폐라는 또 다른 살인이 이어지고 있었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비극으로 자리 잡았어요. 권력에 의한 은폐, 언론의 침묵, 그리고 잊혀져가는 진실. 아범이 마무리했죠. 이건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가 목격한 악몽이에요. 권력이 개입된 순간부터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경고가 된 거죠.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 민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고의는 없었다를 되풀이했어요.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사진 자료는 침묵하지 않았죠. 서연의 두부 손상, 목의 압박 흔적, 출혈 패턴. 이 기록들은 마치 차갑게 굳은 진실의 조각처럼 법정 위에 놓였어요. 방청석에 앉은 이들의 숨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죠. 아범이 낮게 정리했죠. 부인의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는 말보다 더 날카롭게 진실을 찔렀어요. 민수의 변호인단은 두발적 다툼이라는 프레임을 고집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혈흔 패턴 분석을 내밀었죠. 반복적 가격에서만 생기는 원형 비산혈흔, 그리고 목을 짓눌렀을 때 나타나는 반점. 모든 것이 의도성을 가리켰어요. 현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폭력의 집요한 흔적이었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 현장은 판사보다 더 냉정한 증언자가 되죠. 그날의 벽과 바닥은 진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더 섬뜩한 건 민수가 범행 직후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KNJ라는 거대한 법무법인을 떠나며 그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한 듯 움직였죠. 범행과 사직의 시간 간격은
고작 몇 시간.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예견된 행동의 흐름이었어요. 아범이 목소리를 낮췄죠. 범죄는 때로 칼이 아니라 서류로도 예고돼요. 사직서는 그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무언의 증거였죠. 사건의 파장은 거대했지만 언론은 입을 닫았어요. 권력과 법조인의 이름 앞에 모두가 침묵했죠. 신문지면엔 단 한 줄의 보도만 남았고 그마저 곧 사라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올랐죠. 온라인에선 은폐와 침묵에 대한 분노가 번져갔어요. 다크아님은 차갑게 말했죠.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과 분노로 더 크게 울려 퍼지죠. 검찰은 법정에서 민수의 범행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부검 보고서, 법의학 자문, 그리고 사건 현장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죠. 하지만 민수의 아버지 도현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법정 뒤편에 서 있었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재판장은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찼죠. 권력의 그림자가 진실 위에 드리워진 순간이었어요. 아범은 속삭였죠.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고 정의는 그 공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성의 삶을 빼앗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이 다현의 눈동자에 남은 공포, 사회가 목격한 은폐의 시도, 언론의 침묵까지. 이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악몽이었죠. 피로 물든 현장은 이제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아범이 강조했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진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되죠. 법정은 냉정했지만 사람들의 가슴은 달아올랐어요. 피해자의 고통, 은폐의 정황, 권력의 침묵. 이 모든 것들이 무대 위에서 교차하며 하나의 서늘한 진실로 다가왔죠. 민수의 변명은 차갑게 허공에 흩날렸고 서연의 고통은 기록과 사진으로 살아남았어요. 다크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살인의 칼날은 한 번이었지만 은폐의 칼날은 반복돼요. 이건 끝나지 않은 살인이었죠. 그날의 시간 기록은 아직도 종이에 남아 있었어요. 19시 49분 신고, 20시 12분 이송, 21시 3분 사망.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지워진 흔적이었죠. 그 숫자 속에 숨어 있는 건 가족의 외면, 권력의 개입, 그리고 침묵의 공모였어요. 아범이 차갑게 말했죠. 시간은 진실을 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드러내기도 해요. 그날의 숫자는 은폐를 뚫고 증거로 남았죠. 사건은 여전히 법정에서 진행 중이지만 이미 결론은 분명했어요. 서연은 살해당했고 민수는 거짓을 반복했으며 권력은 침묵으로 뒤를 지켰죠. 진실은 이미 현장에서 말해졌고 피로 새겨졌으며 기록에 남겨졌어요. 다크아님은 낮게 말했죠. 정의가 뒤늦게 오더라도 그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죠. 마지막으로 아범이 청자에게 속삭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에요. 권력이 개입된 순간부터 모두가 목격한 사회적 악몽이 되었죠.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은폐와 침묵은 살인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로 어둠은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 촛불은 언젠가 어둠을 태워내고 정의로 번져가야 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